네,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오후 세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식 잘 취하고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트랙 A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A2는요, Z세대 온라인 배움의 방법을 묻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학교 현장에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면서 무엇보다 시공간을 넘나들고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져서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대면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이 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학습을 통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또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교육자들과 학습자의 고심이 참 깊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학습 환경에서 학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학습하고 또 미래형 인재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상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성치탄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이 싱가포르 현지 지금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이번 트랙 마지막 발표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멘토솔루션 연구소의 박인현 대표님 모셔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교육에 따른 학습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 준비해 주셨는데요. 박인현 대표님은 학습 컨설팅 전문가로서 주식회사 대기업 신규서 프로젝트와 학습 컨설팅 센터장을 15년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멘토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와 초중고 수험생에게 자기주도 학습의 진정한 공부법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EBS 중학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네요. 저서로는 트렌드 에듀케이션,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박인현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발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박인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 변화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게 교육입니다. 우리가 알파고가 교육의 인식을 바꿨다 하면 코로나는 교육에 대한 현명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을 한 5년 정도 앞당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학교나 교육 관계자의 많은 역할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티칭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터칭의 시대가 도래한다. 터칭이라는 것은 아이의 공부에 대한 습관을 잡아주고 진로라든가 목표라든가 인성, 이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은 조력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에듀테크라든가 언택트, ITS라든가 개인별 수준 맞춤 학습, 블렌디드라든가 디지로그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이런 거에 잘 적응한 학생들은 주도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목표나 진로를 빨리 찾음에 도달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집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단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 SNS, 유튜브 이런 데 빠지면서 부모와 학습에 대한 대립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사이버상에서 사회성을 길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몸과 다른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사회성이 길러져야 되는데 사이버상에서 길러지면서 인성이나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적인 학습의 심, 이것이 곧 아이들이 멘탈이고요. 이 멘탈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심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온라인 학습이다. 이 온라인 학습이 심지어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미네르바 대학이에요.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가 없습니다. 모든 수업을 전 세계 석학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죠. 이래서 앞으로 이제 유니버시티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은. 대학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특성화, 즉 비즈니스 대학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대학 이런 것들이 많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되냐. 지금 보면 이제 최근 교육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최고 교육 트렌드가, 그리고 그 교육 트렌드에 따른 교육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따라 학습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자, 그럼 이제 자세히 교육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트렌드가 최근 교육 트렌드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되냐? 대면 학습에서 비대면 학습으로, 대면 학습에서 비대면 학습으로 뜨고요. 자, 대면 학습에서 비대면 학습, 즉 언택트, 홍공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홍공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뇌가 바뀌어야 됩니다. 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뇌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즉 뇌 속임 학습이 떠야 되는데 뇌를 속이려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되냐?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면서 핸드폰 문자를 주고받는다든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절대로 우리는 집중하지 않죠. 자, 두 번째, 내가 오늘 어떤 과목을 할지, 교재를 뭐 할지, 어디까지 할지 분량과 양을 반드시 정해놓고 해야 되고요. 일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다 보면 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언택트 시대로 도래하게 되고요.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즉 브랜디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공부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사회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습관이나 이런 걸 잡아주는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브랜디드 학습이 이제 앞으로 대세고요.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가는 디지로그 두 개가 이제 융합이 되겠죠. 디지털은 우리가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아날로그 베이스가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아날로그라는 것은 뭐냐? 아이들의 인내력이죠. 학생 여러분들이 아니면 학부모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부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이건 인내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내력은 공부가 아니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날로그의 배경 지식에 디지털이 합쳐져야 이 디지로그가 교육에 대한 완성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야 되고요. 티칭에서 이제 플립 러닝, 티칭의 시대는 끝났다 그랬어요. 이제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티칭과 코칭과 매니징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티칭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의 어떤 습관이나 인성, 사회성 이런 걸 길러줄 수 있는 코칭, 더구나 관리해 줄 수 있는 매니징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이제 교육의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진학이 아니고 이제 진로가 중요합니다. 즉 대학이 아닌 취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 성장 도래에서는 3차 산업혁명까지는 대학이 중요했죠. 대학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줬습니다. 우리가 스카이를 나오면 모든 것이 보장이 됐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는 대학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젠 진로가 중요하고 취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이제 모든 것들을 공채로 뽑는 게 아니고 이제 수시로 경력적 위주로 많이 뽑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에서 자기 구조 학습으로. 이 구조 학습이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예요. 혼자 공부하면 좋겠지만 학생들은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라든가 진로, 독서, 인성, 목표 이런 것들을 퍼실리테이터들이 옆에서 조력자를 하면서 같이 가져가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교육 방식이다. 자, 그럼 이제 교육 트렌드에 따라서 학습자들은 어떤 역할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L분의 T라는 공식을 제가 만들었어요. 행동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T 값이 커야 된다. L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떤 결과물은 나올 수 있는데 행동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 성적이나 점수가 아닌 학생들이 내적 동기나 역량이 높아져야 거기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럼 이 T값을 높이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T값을 높이려면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목표는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최초의 단계가 목표예요. 목표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들은 일에 임하는 태도나 이것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어떤 과목을 할지, 교재는 뭘로 할지, 분량은 어디까지 할지, 몇 시까지 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학생과 막연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 목표는 너무 현실적으로 해도 안 되고 너무 이상적으로 해도 안 돼요.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이 가져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목표 설정은 플래너다, 플래너. 플래너가 있으면 해야 될 게 명확하죠. 더구나 플래너에서도 계획이 아닌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계획을 짜다가 만족감이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 계획을 짰으면 내가 오늘 집중도가 높았는지 아니면 실천 못한 이유가 뭔지 공부한 내용, 키워드나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하루를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요. 두 번째, 온라인 학습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이제 모든 공부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학습은 그 위적인 부분은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질 텐데 온라인 학습을 들을 수 있느냐가 아이들 멘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들으려면 아무나 듣지 못하죠. 예비 작업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예비 작업이 있어야 되냐? 미리 한번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든가 교과서 목차를 본다든가 아니면 개념을 파악한다든가 뼈대를 잡는다든가 이런 걸 준비 작업을 하고 인강을 들어야 집중력이 되고 몰입이 되지. 온라인 학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강을 들으면 학생들은 대부분 다른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몰입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듣는 연습 자체가 곧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멘탈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비문학 독서. 이 비문학 독서가 우리가 말하는 독해력인데 요즘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독해력 자체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학습은 어차피 글감 읽고서 내가 그걸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공부의 본질은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곧 필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비문학 독서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지금 세인트 존스 대학이나 시카고 대학에서는 대학교 커리가 없어요. 고전 100권 읽는 거. 이 고전을 100권 읽고 나면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비문학 독서는 몇 학년 때부터 가장 중요하냐? 늦어도 4학년 때부터는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3학년 때까지 슬기로운 생활을 배운다면 4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이 슬기로운 생활이 과학으로 바뀌죠. 그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지적 호기심이 점점 높아지는 시기예요. 지적 호기심이 높아지는 그 시기 때는 동화책이라든가 스토리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용이 없죠. 우리가 흥미 위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갈아타게 되죠. 뭐로? 배경 지식이 있는 고전이나 역사, 사상, 철학 이런 것들로 갈아타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학생들은 동화책에서 스토리책에서 판타지나 해리포터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독해력이 늘지는 않죠. 독해력은 독서의 양과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독서의 질과 비례한다. 어떤 책을 읽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 때 어떤 사고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멘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학습적인 시행착오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학습적인 시행착오. 공부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화예요. 공부는 관찰로부터 시작이다. 관찰로부터. 공부 잘하는 학생들
내가 롤 모델이 있으면 그 학생을 따라하다 보면, 모방하다 보면, 그 모방을 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화돼요. 그래서 이 자기화돼야 모든 것이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이해부터 시작입니다. 이해했으면 이걸 암기해서, 정리해서 이해 단계 다음이 정리 단계예요. 정리해서 정리하다 보면 암기가 저절로 돼요. 암기하다 보면 자기화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해 위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좋은 학원들, 또 학습량, 좋은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는 쉬운데 정리를 귀찮아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태도나 문의는 성실한 학생인데 많은데 이것이 역량으로 바뀌려면, 행동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래서 학습적인 시행착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행착오를 잘 안 겪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이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이제 점수가 아닌, 즉 성적이 아닌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점수를 올리는 건 아주 쉽습니다. 저한테 학생들 여러분, 아니면 부모님 자녀들이 점수를 올려달라. 100점까지 올리는 거 쉽지 않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역량을 높이는 건 어려워요. 성적에는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하위권 학생이 100점을 맞을 수 있죠. 시험 문제가 쉬우면. 그러나 권역별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아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뀌었을 때 역량이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역량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제 대학은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부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미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사회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는 이 역량, 이 역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독서와 사회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인성이 좋은 학생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 아니면 성취 경험, 롤모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이 곧 학생들한테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에서 독서는 어떤 일조를 하는 거냐, 비문학 독서는 세상을 보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학습과 삶이 같이 간다. 그래서 학습이, 내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 학습적인 역량, 즉 목표가 있고 진로가 있고 확신성이 있다면 그 삶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나마 얘기는 했지만 앞으로 미래는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다. 이게 코로나가 교육의 혁신을, 아주 바람직한, 코로나는 우리에게 악영향을 줬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특히 주도적인 힘을 심어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많은 선행과 이런 걸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나의 생각을 끌어내고 세상을 살아가는, 공부하는 힘을 심어줄 때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짧게나마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미래까지도 밝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인현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힘있게 에너지 넘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키센텐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Q&A 시간에 다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지안초등학교 교육정보부 김황 선생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교육 방법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학습자 역량 중요성
등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황 선생님은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하시고요. 초등학교 교사로 21년째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혁신교사로 글로벌 포럼 한국 대표로 3번 참석하시면서 디지털 교과서 수업 모델 개발, 스마트 교육 수업 사례 개발, 소프트웨어 교육 교사 연수 교재 개발 등에 참여하셨고 최근에는 원격 화상 교육 서비스인 온더라이브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 수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은 실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김황 선생님 모시고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안초등학교 교사이자 언더라이브 에듀테크 랩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강의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특히 저는 현장 교사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배움이에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할까를 이야기를 하려면 시청자가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대부분 업체라든지 선생님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디지털 전환이 빨리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주도하려면 결국은 학습자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금 나라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라는 다양한 이제 사례와 뉴스들이 있고요. 실제로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이전보다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알아야 될 것, 뭐 사회성, 협업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계속 떨어져 가고 있었던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학력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학생들이 학습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학력이 낮아졌다? 그럼 점수가 높다 그럼 학력이 높은 거, 점수가 낮으면 학력이 낮은 건지 아니면 학생이 학습을 했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학습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한 거죠. 도대체 점수로 아이들을 판가름할 건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가름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교육의 목표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본질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느냐? 이게 저는 학생들이 배우는 목적이고 학교가 가르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리를 해볼게요. 배운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운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해서 학생들이 배웠다라는 것은 학교든 스스로든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운 걸 바탕으로 학생들은 be able to do, to do죠. 결국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냐라고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교육이라는 건 학생들이 배운 걸 바탕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그 역량이 있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구기관이라든지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OECD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역량이란 특정 영역의 복합적인 문제를 지식이나 인지적, 실용적 스킬, 태도, 정서, 가치 등 동기 등의 요소들을 동원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문제고요. 두 번째가 적용, 세 번째가 실행입니다. 아니, 해결이에요. 죄송해요. 그 말은 학생들이 새로 닥칠 문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바탕으로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역량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그럼 교육의 역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또 교육의 역할은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 목적이 될 거니까요.
말 그대로 학생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닥칠 자기들의 상황 맥락에 맞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학습의 소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을 학습을 하거나 탐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해서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학습하게 되는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학생들이 역량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앞으로 닥치고 경험하고 살게 될까? 근데 실제 문제예요.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과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식이나 하나의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 현재의 문제와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커서 당면해야 될 문제들은 말 그대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특히 유엔에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우리 지구촌의 목표를 제시한 SDGs 같은 것들을 보면 하나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이 해결해야 될 실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러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탐구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지식을 적용하거나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새롭게 창조하는 이러한 고등사고력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도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학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변화합니다. 1980년대 시청각이 도입이 되면서 최근에 원투원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과거에는 작은 TV의 칠판, 이제 좀 큰 TV, 전자칠판, 그리고 원투원 디바이스, 이제는 그 원투원 디바이스를 학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쓰는 상황이 됐어요. 말 그대로 옛날에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강의를 위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사용자와 사용 공간과 사용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온라인 학습,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온라인 교육의 상황을 이미지를 검색을 한번 해보면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한 건데요. 대부분의 이러한 사진이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과연 이 학생은 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 어떠한 단계의 학습을 하고 있을까요? 거의 단순하게 시청각 자료를 듣고 외우고 반복해서 드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AI라는 최신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AI는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텐데요. 문제는 최근에 AI들이 제공하는 건 맞춤형 학습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계속적인 어떤 컨텐츠, 문제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해당 지식을 드릴을 통해서 쉽게 익숙하게 만들고 문제를 암기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들은 과연 우리가 이 지식의 단계에서 과연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될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졌고 사고력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다음 그게 과연 왜 낮아졌을까?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도입을 하면 학생들은 분명히 사고력이 신장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학생들은 21세기에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아직도 정보를 읽고 듣고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는 19세기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의 적용 분석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단순한 지식을 이해하는 활동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했던 학습 활동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교육은 실제 문제를 실제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식을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즘에 상당히 큰 문제가 층간소음입니다. 뭐 다른 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층간소음의 원인을 찾아보면 상당히 둥둥둥 뛰는 지진, 그렇죠. 진동이 상당히 층간소음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먼저 이 진동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했던 활동은 이겁니다. 이거는 지진계 모형이죠. 우리가 진동을 측정하거나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데 얘는 장난감일 뿐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진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 해결에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나왔던 기술들이 이제는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서 실제 스마트 기기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지진을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을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제 이것도 벌써 옛날 일이에요. 요즘의 아이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동영상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요즘 학생들은 이제는 스스로 자신들이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측정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흔들거림과 동시에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을 받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진동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과거의 장난감 같은 모델, 그리고 누군가 제공해줬던 스마트폰 앱. 그런데 어느 순간 학생들은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측정 장치를 제작하는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종이를 자르고 붙이기가 학생들의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정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은 3D 프린터로 디자인을 하고요.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아두이노 같은 교구를 이용해서 실제로 메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여러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들은 과연 학습 단계에 어디에 해당이 될 거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지식을 많이 아는 활동이 아니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적용을 해보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의 의미가 있는지 평가한 다음에 실제로 지진, 층간소음을 감소할 장치를 만들어보는 창조 활동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학교가 됐건 선생님이 됐건 학부모가 됐건 학생이 됐건 앞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역량은요. 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고요. 이 지식을 구성함에 있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은 학생들의 생활 맥락에 만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을 구성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의 그럼 21세기 학습을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할 거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P21에서 나온 걸 제시를 해봤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3R과 테크놀로지 스킬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21세기의 테마죠. 결국은 21세기 학생들의 문제인 그 SDGs가 과연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3R과 테크놀로지 스킬을 연결한 디지털 3R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단순히 학습함에 있어서 이제는 단순한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냥 이런 테크놀로지가 없었을 때 제작한다, 작성한다, 분석한다 이런 활동들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수행 동사는 테크놀로지와 결합해서 이제는 제작한다라는 말은 3D 프린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고요. 작성한다, 블로그에 쓰기 때문에 블로깅, 그다음에 분석한다, 마인드 매핑. 이러한 새로운 수행 동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블룸의 텍사노미 자체에서도 이미 디지털 툴을 활용한 활동과 디지털 툴을 결합한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보면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과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 그리고 앞으로의 학생들의 학습 방법은 이제는 그 스킬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어서 말 그대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활동.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이러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즘 학교를 보면요. 물론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건이 갖춰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토론을 할 때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서 토론을 하고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학생들과 원격으로 화상 토론을 하거나 컴퓨터에 전자펜으로 쓰면서 전략 전술을 설명을 하고 게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동네 지도를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악기를 만들고 그 만든 악기로 새로운 음악을 창작을 하거나 실험 보고서를 디지털로 작성을 하고 실제 공유 문서를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는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바뀐 이 세상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가치를 못 만든다는 거죠. 이제 현재 저는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딱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학습은 그냥 지식을 이해하는 활동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학습은 학생들이 그러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창조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재 교육부라든지 여러 시도 학교에서는 대한민국의 학교도 이제는 퓨처 클래스룸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의 구조도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하게 바뀌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투원 디바이스를 쓰고 무선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교실의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교실과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서 이젠 학생들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정형화된 교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양한 미래 교실에서 학생들은 그룹 디스커션을 하고요. 과학과 메이커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보고 미술과 메이커를 통해서 자기만의 램프를 만들어보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학습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자기들이 만들고 게임 도구를 이용해서 과학을 공부하고 미술 시간에 3D 프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학습하에 사용할 도구 자체가 이미 바뀌었고 그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는 지식 창출이나 가치 창출의 도구가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실은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교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액티브 러닝이 가능한 교실로 바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는 학생들의 아날로그 활동 자체도 디지털로 변환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순히 학생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전자펜을 가지고 그냥 평상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면 선생님은 그 학생의 학습 활동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타임머신처럼 리플레이해서 보면서 그 학생들의 학습 성향까지도 분석을 해서 상담을 하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이게 해외에서도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요. OECD 주요국의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에서 우리나라는 초고속 정보통신과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이 매우 낮고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매우 낮은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학생들이 좀 더 고등사고력을 신장하고 이 온라인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고 교수학습 방법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리고 싶었던 말이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역량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역량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이제는 첫 번째가 학생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자신들만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지식 구성 능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생활 속 문제 상황을 학습과 연관시키고요.
단순히 지식 이해를 넘어서 적용 분석 평가 창조를 위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활동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지식 구성 능력을 신장시켜야 되고 그 지식 구성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하게 온라인 강의를 인강 수강하는 지식과 기술의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지식과 기술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 온라인상 이 MZ세대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황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교육 방법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학습자 역량 중요성 증대. 이 발표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 교육 환경 어디까지 변화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의 교환이 또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액티브 교실에 대한 그 비전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지식과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라라는 키 센텐스로 저는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너무나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배움의 방법을 묻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래 교육이었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유사한 난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는 데 그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하고 학생들이 지식 구축의 주체로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런 중심 센텐스로 제가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발표 들어봤고요. 제가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 또 의견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계셔서 열심히 발표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저희 포럼 그리고 저희 발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저희가 할당된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메시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직접 제가 연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원의 메시지부터 우리 연사분들에게 드릴게요. 윤수진님께서 박인현 연구소장님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 방안이 너무나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황 선생님, 타마나 솜라, greetings are very well explained. For the future teacher, this is very helpful. 너무나 미래의 유익한 강연이라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학습 방향에 대한 강의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치탄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기술을 활용한 학생들의 수업 과정, 부족한 부분의 가시화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 보내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인현 연구소장님께도 It's very true. We get to learn more from training at the university. 실제로 대학보다 대학에서 뭔가를 더 연습하고 배우는 것이 많은 계속 것 트레이닝하는 같다라고 과정에서 뭔가를 더 하고 많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공감을 했었죠. Student shouldn't be a consumer of knowledge, but should be a producer of knowledge. 지식의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돼야 된다. 이 말에 정말 동의한다, 공감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오고 계시는데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의 참가자 외에도 전 세계 참가자 분들이 이렇게 영어로도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 보면 아시다시피 전 세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본 포럼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Z라는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역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학생들의 역량 길러주기 위해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교사가 변화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역량 변화의 가장 중요한 건 네. 이제 교사로서의 역할은 네. 사실 이제 퍼실리테이터죠. 조력자. 조력자. 이제 티칭의 시대는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라면 이제 각자 공부는 개개인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아이의 어떤 역량이나 아이 성격이나 아이가 가지고 있는 흥미나 목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뭐냐? 선생님들의 역할은 아이들과 대화도 많을 뿐더러 아이에 대한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가르친 티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매니징 쪽으로, 관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역량이 더구나 이제 독서하는 역량, 특히 독서가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학습적인 역량이 저는 정보 처리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학생들은 그런 역량이 생기는 거고, 근데 지금 그런 역량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의 문제죠. 너무 많은 문제를 스킬 위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1세기인데 19세기의 방식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번아웃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동기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물도 안 나오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화 방법이 전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역량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보 처리 능력이다. 독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량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정보 처리 능력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다독을 해야 된다. 좋은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우리 이제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화해야 할 점은 맞춤형 교육. 우리 학생들의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 선생님. 역량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결국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량 신장 방법은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겁니다. 어떤 학습 활동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동시에 신장시키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계속 제가 지금 지식 구성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학생이 참여할 학습 활동이 그 지식 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 활동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러닝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활동 설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습 목표 중에서 쉽게 말하면 지식과 이해 측면만 결국 그 강조된 학습 활동을 지금 현재 온라인 교육에서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위에 고등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분석을 하고 종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선생님 학습 주제를 설정을 하는데, 그 주제가 너무 동떨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생활 속 맥락을 학습 소재로 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역량 신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가장 쉽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의 학습 활동 설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에 맞게 이 러닝 디자인을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학습 활동 분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이 무엇에 관심이 많고 어느 쪽에 흥미가 좀 많은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1:1 맞춤형 교육. 조금 소수의 학생을 이렇게 분석해서 함께 이렇게 러닝 디자인을 설계하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성지단 박사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량,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적응력 있는 학습 진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학습 전략을 또 유연하게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두 연사께서 이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학습 활동을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선생님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도에 따라서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필요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유연성을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력자. 이 변화되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의 고민도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요. 거기에 맞게 또 유연성이 가장 중요시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 다음 질문은요. 김황 선생님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평가가 항상 걸립니다.
김항 선생님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시는 건지 학습자에게도 의미 있는 평가를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제 전 초등학교니까요.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수행 평가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 평가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평가 앞에 나온 단어가 있잖아요. 결국은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모든 수행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요. 그 기록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수행했는지, 그 수행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논술형 평가입니다. 근데 이 논술형 평가가 단순히 지식을 회상을 해서 기록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에게 저희가 수행 평가를 위해서 쉽게 하면 수행을 하기 위한 과제를 저희는 수행 과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행을 하게 하고 그 실행 과정을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학생이 논술로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 학생들이 이제 오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잘못된 절차적 지식이 있는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요. 향후에 다시 이제 학생들이 그 주제에 따라서 자기의 활동을 서술해 보거나 만든 지식을 다시 논술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사용을 하지, 이 평가가 맞았다 틀렸다의 평가기보다는 학생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 자료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기 위한 논술형 평가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바로 자료를 지금 연결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수행을 실제로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이런 걸 평가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박인현 연구소장님께 질문입니다. 요즘 모든 공부는 온라인 학습으로 이루어지지만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공부하면 집중하기가 힘들고 학습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공부 습관을 잡을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학습은 사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습관이 좀 잡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비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흐름을 먼저 본다든가, 네. 아니면 개념을 파악한다든가, 목차를 본다든가. 그러니까 교과서의 어떤 틀을 전체 흐름을 한번 보고서 그게 예습이지 어떻게 보면요. 그 예습 차원이 한번 일어나야 그래야 그 온라인 수업이 쉬워지지. 네. 의지만이 있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뇌에서 어떤 습관이 바뀌려면 우리는 이제 보통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보상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근데 해야 될 것들은 보상이 나중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은 금방 길들지만 좋은 습관은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인데 네. 이런 것들을 길들이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게 되진 않는다는 거야. 특히 온라인 수업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이런 것들 들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그런 주도적인, 또 입시에도 많이 온라인이 연결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그런 게 들으려면 중학교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잡혀야 된다. 예. 네. 습관은 중학교 때부터 좀 잡고 좀 다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응원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데 김은정님께서 전체 모든 연사분들에게 이런 분석 너무 훌륭하고 진짜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한 3, 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한 말씀, 마무리 말씀처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역할. 교육보다는 조력자라고 하신다면 부모에게는 어떤 역할이 이 시대의 요구가 될까요?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님부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실 자기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가장 쉬운 일은 남의 자녀를 보는 건데 남의는 잘 보이는데 쟤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부모 역할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녀와 관계 형성이죠.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애들은 제가 28년 동안 많은 애들을 컨설팅하면서 보면 관계 좋은 학생들은 반드시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사는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래서 관계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녀를 우스갯소리로 강아지 보듯이 봐라. 그윽한 눈빛으로. 그럼 무조건 학생들은 공부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랑스럽게 강아지를 보듯이 애완동물 보듯이 이렇게 예쁘게 봐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부모님들이 가끔 자기도 못하는 걸 아이에게 요구를 해요. 특히 이제 일찍 일어나라, 뭐 하지 마라, 스마트폰 보지 마라 이러는데요. 제가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이 못할 것은 아이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모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고 싶다면 부모님부터 스스로 생활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아이가 어긋날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절대 아이들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부모님도 학습자로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권해보는 쪽으로 가셔야지 절대 부모님이 못하는 걸 학생에게 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이렇게 찔리신 학부모님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부모에게는 어떤 역할이 요구되나요? 라는 이 질문 꼭 정말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사님도 좀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박사님 말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지원을 그리고 총체적인 지원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학업 성취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니즈도 주목해줘야 되고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는지 좀 잘 살피고 그리고 학습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정서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정말 시민의식, 또 협업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전인적으로 함양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부모의 역할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정서적인 니즈, 윤리적인 측면,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부모로서 좀 다독여주면서 많이 함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트랙 A2도 정말 유익하고 또 정말 영양가 있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더욱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가득 채워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랙 A2 Z세대 온라인 배움의 방법을 묻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